SNS에 있는 나는 사실 원래 나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는 감추겠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SNS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을 거쳐서 요새는 인스타, 뭐 틱톡까지 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관련해서 사람들이 야, 너 SNS 중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도 나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데 나도 중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현상인데요. 질병의 수준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SNS나 다른 사람의 관심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경우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걸 연극성 인격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너무 좋아하고 그거에 어떤 집착하는 거 수준을 넘어서 내 거짓된 일상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는 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좀 비싼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돈 자랑 뭐 아니면 외제차에서 그 시계 이렇게 해서 그런 허세 사진들 있잖아요. 그 빌린 차거나 아는 사람 차인데 자기가 빌려서 마치 이렇게 잘 나가는 듯이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도 빌린다거나 뭐 사기를 치는데 이용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를 저희는 어떤 SNS 증후군, 허언증, 인격 성향, 연극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SNS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원장님?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뭐 이런 다양한 SNS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1개 이상의 게시글을 매일 올린다거나 하루에 2시간 이상을 SNS에 투자한다. 거기 허비한다, 소비한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SNS, 걸으면서도 SNS를 체크한다. 내가 SNS에서 좋아요 수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 일상을 어떤 허세를 연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수나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으면 되게 심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어떤 증상, 이 5가지가 있을 때 SNS 우울증, SNS 중독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 5가지 중에 2-3가지만 있어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원장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자기를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왜냐면은 이 SNS에 어떤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목을 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약간 모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 시험 되게 싫어하잖아요. 시험이 뭡니까? 남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엄마 뭐 다른 집 아들하고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 난 뭐 비교받기 너무 싫어 이러면서 SNS로 스스로를 비교받게끔 그 평가의 어떤 잣대에 올려놓는단 말이죠. 내가 비교 우위가 되고 싶은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SNS로 내가 비교받고 평가받고 약간 관심을 받는 건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야 행복한데 스스로 어떤 그 불안하고 초조한 어떤 평가의 장, 평가의 남들의 시험대, 남들의 잡대에 자기를 던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선생님, 나의 SNS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관리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더 집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SNS에 있는 나는 사실 본래 나가 아니에요. 저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제일 잘 나온 사진만 올리죠. 잘했을 때만 올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집에서 뭐 약간 내추럴하게 안경 끼고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안 올리잖아요. 내 삶에서 가장 예쁘고 자랑하고 싶은 순간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일상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것만 도배를 해놓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나의 어떤 그 온전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나고 예쁘고 자랑할 것만 보여주겠다. 내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는 감추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문제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에 맞춰서 사랑하게 살게 되죠. 되겠네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삼성전자 들어가야 돼. 내가 대학에 합격해야 돼. 좋은 대학 뭐 어떤 명문대 스카이에 들어가야만 나는 이렇게 뭐 합격증 자랑할 수가 있어. 이게 기준이 되다 보면 네. 스스로에 대한 약간 자책과 미움이 생기죠. 네. 그럼 자존감이 수직낙하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이게 또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불안장애, 네. 공황도 불러올 수 있고요. 네.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불러오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내가 SNS 중독이 의심될 때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럴 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돼요. SNS 디톡스를 해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딱 1시간만 정해놓고 한다든가 퇴근 후에는 절대 안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앤오프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선, 기준선을 정해놔야 네. 내가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 중에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분명히, 그리고 집에 퇴근하면 나는 나한테만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선을 만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활동에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운동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SNS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 원장님도 물론 막 SNS 중독은 당연히 아니실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걸 위해서 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 정말요? 네, 네네. 좀 관심을 네. 뭐 누가 안 그렇겠어요. 그쵸. 사람들이 누가 관심을 싫어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좀 과하게 되면 저도 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저는 11시 이후로는 절대로 SNS를 안 해요. 네. 11시 이후로는 절대로 SNS나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를 손대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스마트폰 자체를 손에 안 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 SNS나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렇구나. 근데 저도 사실 SNS 중독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약간 다른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퇴근하면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약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핸드폰, TV, 컴퓨터 다 멀리하고 그냥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좀 늘리고 있는데 너무 좋죠.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NS 중독이라고 느끼고 내가 일상까지 이제 위협을 느껴서 만약에 병원을 찾게 된다면 네, 그런 환자가 막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막 병원에 찾으면 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실제로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취준생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요 수랑 어떤 인스타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자기 이력을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네. 취준생인데 네. 자기 삼성전자 합격한 것처럼 그 합격 뭐 이 삼성전자 사원증 이거를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약간 삼성전자 합격한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인스타에 올리고 네. 마치 자기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하고 좋아요 댓글에 자기가 좀 즐거워하고 이런 허언증, 이런 리플리 증후군을 증후군. 만들어갔죠. 그런 사람들은 네. 자기가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 안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네. 전 언젠가 삼성전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거짓말, 또 새로운 변명을 만들어요. 근데 그 뿌리에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정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되고 네. 너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느냐. 네. 다른 자신을 거짓자,
감염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네. 그걸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있을 땐 약간 불안을 억제하는 약물도 줬고요. 네.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SNS를 접하니까 이렇게 거짓 정보를 표출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SNS에 하도 이렇게 중독이 되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또 리플리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는 건지. 사실 둘 다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삼성전자 1차 합격만 딱 해놓고 네. 거짓말을 더 안 하려고 그랬어요. 1차 합격도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1차 합격 거짓말인데 그때 그 게시물 하나만 올리고 네. 그 다음엔 안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최종 면접까지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 진짜냐, 진짜면은 이거 인증해봐, 뭐 사원증 꺼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어갔던 거죠. 계속 끊임없이 거짓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치료가, 그냥 전 잘 모르니까 치료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네. 저도 그렇고 네. 당황하거나 남들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네. 변명처럼. 그쵸. 그런데 이거는 부끄러운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이렇게 치료의 과정이거든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널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네. 좋아요 달고 댓글 단다고 해서 너한테 그렇게 일상에 관심이 없다. 네. 다른 사람의 그런 가짜 관심, 지지에 흔들리지 말고 너가 스스로 너를 칭찬해주고 네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지지할 수 있게 그 네.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천천히 하면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네. 본인의 노력과 좋은 상담사만 있으면 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연해 있는 SNS 중독 뭐 예비 위험자들, 고위험자들에게 원장님께서 좀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SNS는 이게 모든 사람들을 되게 이어주는 되게 좋은 채널이에요. 그쵸.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이 어떤 그물망이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내가 너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고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너무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까먹었어요. 다른 사람들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네. 내가 오늘 행복한가? 내가 뭘 하면 좋은지. 그냥 다른 사람의 욕구에만 신경을 쓰고 눈치만 본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라.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네.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네, 네.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한데 다른 사람들 이쁘게 사진 보이려고 억지로 화장하고 예쁜 옷 꽉 눌러 입고 나는 오늘 집에서 퍼질러서 쉬고 싶은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가짜 관심이에요. 가짜 관심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 이게 식물에 물을 주듯 관심을 계속 기울여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내 무의식과 내 내면에 네. 대해서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눈치를 봐라. 그렇죠. 네, 이 말이 전 너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다양한 중독 관련 환자들을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독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련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독이란 건 사실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주식 중독, 뭐 담배도 많이 피고요. 물질 중독일 수도 있고 행위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뇌라는 거는 어떤 거 하나에는 어떤 부분 하나에는 꽂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술을 끊다 보니까 담배를 하게 되고 담배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너무 폭식을 하게 되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운동 중독이 생겨요. 내가 어떤 중독으로부터 아니면 일 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하나에는 반드시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건강한 것에 중독되어야 되고 건강한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네. 덜 위험한 것으로 네. 내가 꽂히는 것들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좋은 것에 중독되는 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를 들면요. 처음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네네. 그러면 술보다는 뭐 음식이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 네네. 중독이 되게 약간 위험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중독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과도하게 살을 빼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오. 좋고, 운동은 굉장히 건강한 중독이죠.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게임도 해봐도 좋은데 또 그러다가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이걸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요. 네. 내가 어떤 거에 과도하게 꽂혀 있다 생각하면 분위기 전환을 해보고 내 어텐션, 내 집중의 전환을 해보세요. 계속 새로운 걸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중독에 쓰이는 에너지가 골고루 이렇게 퍼지면서 네. 내 일상과 내 어떤 뇌 호르몬의 균형이 잡혀갑니다. 저는 그러면 중독으로부터 조금 치유될 수 있는 입구에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항상 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말고 다른 걸 해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꽂혔던 거 말고 네. 남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것도 한번 그거 받아들여보고 수용해보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굉장히 저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사실 요새 시국도 좀 어렵고 우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맞아요. 우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 우울함이 언제 끝이 날까? 끝이 나기는 할까? 나는 정말 자존감이 너무 낮고 뭐든지 안 될 것만 같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SNS 중독도 그렇고 오늘 아까 얘기하신 야동 중독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병들이거든요. 네네. 그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요새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약간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난 불행할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네. 내 오늘 상태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 자존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존감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 말은 이 내 지금의 우울한 감정도 내 우울증도 다음 달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네. 얼마든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